일단 저희가 최근에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포착이 됐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변동성까지는 아닌데 오늘 녹화 시간 기준으로의 변동성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현재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그동안의 시장 상황 관련해서 키워드를 한 가지로 늘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키워드를 약간 더 세분화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다, 어렵다, 그리고 다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좀 많이 화제가 됐던 게 대세 상승장이 끝났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좀 약간 시끌벅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라는 부분들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관점이 아니고요. 첫 번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온체인 지표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변수가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온체인 상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체들이 채굴자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 주체들이 들어오고 국가적인 단위에서도 들어오고 또 ETF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온체인 지표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에는 더 제한되는 시장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체인 지표상으로도 여러 가지 시그널이 엇갈리고 있지만 어떤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서 완전히 이것들을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 국면들, 즉 오래된 투자자들도 그렇게 느끼는 국면은 과거 같으면 이 정도 조정받으면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추세 분석이나 온체인 분석을 했을 때 이 정도까지 추세가 빠졌을 때는 그래도 일정 부분 반등을 주게 되는데 이번에는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그래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상당 부분 반등을 했다라고 하지만 과거에 어떤 반등을 하는 그 추이와 비교하면은 월등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추세들이 지속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해졌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번 대세 상승장이 지금까지 네 번째 사이클 중에서 역대급으로 가장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고인물 투자자들도 좀 비슷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단계만 더 가보면은 신규 투자자들이 지금 진입을 했을 때는 이 시장 도대체 왜 이런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기에 어떻게 보면 좀 충분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결국은 대응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요. 가장 좋은 구간에서 꾸준히 비트코인 물량을 매집해 나가는 전략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가장 현명합니다. 이런 복잡한 시장에서 내일 어떻게 될 거야,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될 거야를 예측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틀리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어쨌든 대세 상승장 전반을 두고 봤을 때 저평가 구간이고 이런 구간들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좀 난이도가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부터 이제 이 시장에 계셨던 분들께서도 정말 많은 좀 의문점이 남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최근에 이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로 오히려 트럼프의 정책 때문이다라고 보는 시선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들이죠. 금과 금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압박을 받고 있고 특히 비트코인이 미 증시와 완전히 커플링이 되면서 위험 자산이라고 분류되는 자산들이 대부분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기조에 의한 것이 일단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시장과 경제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제 시장의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들로 많이 좀 분석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을 때 제가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미국 행정부가 이 과거와는 상황 자체가 조금 다른 국면에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지금 행정부의 차이점을 크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1기 행정부가 시작되던 당시는 경제 성장률이 이제는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시점이었다면은 지금은 경제 성장률 전망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죠. 오히려 한 번 더 높은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1기 행정부 때와는 현재 거시경제 환경들이 다르다. 이 점을 먼저 주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투심에 대한 부분들도 그 당시
당시 2017년에 일기 행정부 당시에는 뭔가 이제 바닥을 찍고 투심이 올라오는 추세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한번 정점을 찍은 후에 오히려 내려오는 추세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증시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미국 행정부가 이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미션이 있는데 바로 올해 6월까지 무려 7조 달러,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7조 달러의 부채를 갖다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단기채 비중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단기채들을 발행할 당시에 이 금리 자체가 워낙에 낮은 1%, 2%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걸 갖다 차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 행정부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미국이 경제 대국이라고 다들 알고 있고 실제로 경제 대국이지만 사실은 많은 현금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부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채를 발행을 하고 만기가 돌아오면 또 새롭게 국채를 발행해서 차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따지면 카드를 돌려막으면서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만기 국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낮은 금리에서 이 발행한 국채들을 갖다가 막아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 장기 국채 금리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 국채 금리를 다시 발행해서 이것들을 막기에도 이 트럼프 임기가 4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갖다가 낮추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국가의 어떤 운영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도적으로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부분들에서 좀 비롯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위험 자산의 가격을 폭락시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일정 부분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기 국채 금리가 보시면 요 구간들 4.5를 월등하게 넘어서 4.8에 가까이 갔던 구간들에서 지금은 많이 떨어졌죠.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이제 셧다운을 갖다 또 회피를 할 수 있었죠.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서 6개월 연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기조들을 갖다가 민주당도 그냥 맞대응을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아직까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한 만큼의 어떤 기조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효과를 얻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흔드는 과정들이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괴롭더라도 이 구간을 잘 이겨내고 나면은 결국은 경제도 다시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산 시장이 반등을 하고 또 유동성 장세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자체가 유동성 자산을 급격하게 좀 하락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국채, 안전자산 쪽에 관한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분석이 사실 월가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니까 부채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 부채도 부채지만 부채에 따른 이자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이자에 관한 부담감들도 트럼프는 안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또 트럼프의 숨은 의도를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도적으로 좀 금리를 낮추기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얼마 전에 FOMC 끝나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본인의 SNS에 금리 압박을 좀 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또 전반적인 맥락을 봤었을 때 굉장히 또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연준의 입장은 어떨까요, 작가님? 네, 지금 연준의 입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파월을 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둘기도 아니고 매도 아니고 올이다. 왜냐하면은 이게 뭔가 떠다니면서 이 트럼프 압박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 속에서 본인이 뭔가 의도한 대로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제약되는 환경이 된 겁니다. 지금 파월이 뭔가 강하게 통화 정책을 추진을 하기에는 확실히 환경 자체도 많이 변했고 트럼프의 어떤 기도 굉장히 드세다는 건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파월의 임기가 한 1년 정도가 남아있는 가운데 그것들을 이제 본인이 좀 연장을 해서 뭔가 계속해서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이 상황들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FOMC 미팅이 치러졌는데 역시나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비둘기파적으로 나왔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연준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갖다가 좀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시작이 되는 시점에 있고 그리고 글로벌 환경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지정학적인 상황에서도 미국이 중국과의 어떤 대립 구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처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들을 갖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연준은 따로 갈 거야.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일단 아니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경제 전망 요약 S&P 보고서 한번 보시면은 올해 미국 성장률의 전망을 2.1에서 1.7로 낮춘다라고 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을
2.5에서 2.7로 올리면서도 연내 2회 금리 인하 및 기존 통화정책 전망을 유지하겠다라고 했죠. 즉 작년 12월에 연내 2회를 얘기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관세 정책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 일시적이란 말을 갖다가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시적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파월이 인플레이션이 대두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판명이 났죠.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시장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이 파월의 어떤 스탠스가 바뀌었다. 이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경기 침체 확률이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스태그플레이션 징후도 없다라고 해서 전반적인 경제 기조 자체를 또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뭔가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속속들이 세부 사정들을 따져보면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런 단계로 이제 이어질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감들이 나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양적 긴축을 이제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이것들이 4월에 뭔가 더 방향성을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연준이 양적 긴축을 중단해서 유동성을 압박하는 것들을 좀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 현재 시점에서는 6월과 10월 정도에 연내 2차례 정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고 실제로 연준 점도표에서도 연내 2회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들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궁극적으로 유동성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로 가야 되는데 이 흐름들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점도표 상으로 지금 2025년도 점도표에서 연내 2번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연준 위원들이 도장을 찍고 있고요. CME에서도 현재 시점에서 지금 제가 캡처한 시점에서는 3번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시장의 기대감들이 있지만 지금 최근에 다시 확인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6월 달과 10월 달 정도에 금리를 갖다가 한 차례씩이나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때를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투자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점도표 저도 조금 집중해서 봤는데 지난 12월 달과 크게 변한 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12월과 많이 다를 수가 계속 없습니다. 좀 올해는 많으면 2번 정도 금리 인하 예상할 수 있겠네요. 네, 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2번 정도를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 CME 패드워치 툴에서 요 자료도 봤지만 우리가 한 몇 개월 정도, 2개월, 3개월 정도의 어떤 추이들은 예측이 가능한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넘어가게 되면은 이 예측들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시경제 지표가 갑자기 바뀔 수 있어요. 이상징후를 볼 그죠? 수도 있죠. 네. 우리가 경기가 그래도 이 정도면 버틸만하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지표가 너무 심하게 경기 침체를 가리킨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또 긴급하게 스탠스를 바꿔야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FOMC 미팅을 더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 상황들을 갖다가 FOMC 미팅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시경제에 대한 이슈들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준의 방향성들도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이슈가 좀 시장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록웍스 서밋에 나왔는데 그 발언이 또 시장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시장에 실망감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우리가 지금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크립토 차트가 처음 등장했을 때 시장에서는 이제 뭔가 나온다 해서 기대감에 상승을 했는데 조정을 받고 그리고 암호화폐 서밋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했지만 역시나 조정을 받았고 이번에도 사실 이번엔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가격이 꽤 반등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끝나고 또 조정을 받았고 이런 패턴들이 현재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FOMC 미팅 이후에 이 상승분을 반납한 것은 유럽에서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스태그플레이션 발언을 좀 하면서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한 부분들이 더 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한 실망감들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반복을 했습니다. 그냥 기존에 했던 얘기를 반복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행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기조였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이 미국을 암호화폐 강대국, 비트코인 강대국, 그리고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걸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를 뭘로 잡았냐 하면은 금융과 크립토의 결합에서 찾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금융권이 이 전통 금융이 암호화폐로 계속해서 진입을 하면서 이 시장이 융합되는 움직임을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로 좀 증명이 됐고요.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로 달러의 이 계속 점유율을 갖다 높일 수 있는, 즉 달러가 계속해서 입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에 왜 우호적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암호화폐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왜 스테이블 코인을 부양해야 되느냐, 그 얘기는 미국의 국채를 받아줄 수 있는 수요처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작년 한 해 동안에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매집한 나라와 이 기관이 어딘지를 찾아봤는데 무려 7위가 테더였습니다. 웬만한 국가들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은 이 테더, 그리고 USDC, 그리고 리플에 뭐 RLUSD도 포함이 될 텐데 앞으로 계속해서 달러를 갖다가 모아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미국의 부채를 얘기했는데 미국의 부채가 막대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도 막대하다라고 앵커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그 막대한 부채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들이 필요할 텐데, 즉 이런 차원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부채가 막대하게 쌓이는 것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들이 나오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이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뭔가 변동성이 하방을 향하고 있고 뭔가 변화의 어떤 국면에서 계속해서 부대끼는 과정들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호재들은 굉장히 많이, 그리고 탄탄하게 쌓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